손익계산서 비용에 대해 살펴보죠. 얼마나 썼는지 알려주는 비용. 수익은 영업활동에 관련된 매출. 수익을 영업매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업활동으로 인해 얻는 수익. 영업활동에 관련된 매출과 관련 없는 기타 수익을, 그러니까 영업활동 이외에서 얻는 수익이죠.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분류된 수익, 즉 영업활동과 관련된 수익, 영업활동 이외의 활동으로부터 얻는 수익, 그렇게 분류된 수익에 대응해서 순응해서 수익이 먼저 손익계산서에 자리 잡은 뒤에 그에 대응하여 비용이 기록되는 것이죠. 관련 수익 아래 짝을 이루듯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나란히 기록됩니다. 이 둘의 만남으로 이익이 노출되는데요. 손익계산서 구조에 있어서 이 내용을, 이 왁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비용 하나하나 살펴보죠. 먼저 매출원가. 이 매출원가와 짝을 이루는 수익이 바로 매출액이죠. 그래서 매출액의 짝꿍이 바로 매출원가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매출원가는 영어로 Cost of Goods Sold라고 하죠. 줄여서 이니셜로 COGS라고 합니다. 여러분 BTS Goods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때 Goods입니다. 상품, BTS 상품 할 때 Goods. 이 매출원가를 직역하면 판매된 그 제품의 코스트, 원가죠. 직역하면 판매된 제품의 원가입니다. 회사가 서비스 업종에 속한 회사라면 이 cost of goods sold, 서비스 goods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상품이나 제품을 말하죠. 서비스는 무형의 재화죠. 따라서 goods란 말을 쓸 수 없죠. 그래서 서비스 업종의 경우에 매출원가는 cost of service라고 표현합니다. 그야말로 뭡니까? 서비스의 원가가 되는 것이죠. 자,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면 판매된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 판매된 상품을 매입할 때 돈을 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게 원가죠. 상품 매입 원가라고 합니다. 조심할 건 이 상품을 매입한 원가를 즉시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마트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누가 만든 아이템, 즉 상품을 구입해서 돈을 들여서 구입해서 판매하면 그게 영업수익, 매출이죠. 예를 들면 이마트가 70에 상품을 구입해 와요. 그걸 100원에 팝니다. 그러면 100이 바로 영업수익, 매출이고 70이 그 100을 벌기 위한 짝꿍, 매출 원가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 70을 언제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인식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언제일까요? 구입하기 위해 돈을 지출한 시점? 아니면 그렇습니다. 판매된이 핵심이라니까요. 즉 판매된 시점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이마트가 상품을 2020년에 70을 주고 구입했어요. 그 상품을 2021년도에 판매했습니다. 100원을 받고. 그러면 이 70, 100을 벌기 위해 들인 비용, 즉 매출원가는 2020년도에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걸까요? 즉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걸까요?
아니면 2021년도에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로 표시하는 것일까요?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로 언제 뜹니까? 70은. 그렇죠. 판매된이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비록 쓴 시점은 2020년이지만 판매된 시점이 70에 사온 그 그즈가 판매된 시점이 2021년이기 때문에 2021년도 매출 원가로 손익계산서에 표시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초점을 판매된에 둔다는 시점이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현금주의 발생주의 앞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수익과 비용을. 2020년도에 돈을 썼지만, 즉 현금이 유출되었지만 70이라는 현금이, 그걸 무시하고 그 70이라는 비용, 매출 원가를 언제 인식하냐면 그 70이 판매된 시점, 돈은 2020년도에 썼지만 판매된 시점은 2021년이기 때문에 2021년도에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표시한다는 것이죠.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상품을 매입한 원가가 바로 매출 원가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에 기여한 원가, 즉 판매된, 그로 인해 수익이 발생한 그 대응되는 원가만을 매출 원가로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팔리지 않았으면 매출에 기여한 바가 없겠죠? 돈을 벌지 못했죠. 즉 판매되지 않은 상품 원가는 재고자산, 줄여서 재고라고 하는 자산으로 표시하는 것이죠. 자산은 어디에 표시합니까? 재무상태표에 표시합니다. 이마트가 70이라는 상품을 70을 주고 상품 A와 B를 구입했다고 합시다. 2020년도에 70을 주고 산 A라는 상품은 2021년도에 판매했고요. 70을 주고 사온 B라는 상품은 2022년도에 팔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140을 썼겠죠? 현금의 지출 140. 2021년도에는 그중 한 개가 팔렸죠. 2022년도에 나머지 한 개가 팔린 것이죠. 자, 그러면 2020년도 말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은 얼마로 표시됩니까? 판매되지 않은 상품 원가가 얼마죠? 수량으로는 2개, 금액으로는 70 곱하기 2 해서 140. 요 140이 2020년도 말 재고자산으로 표시되는 것이죠. 2021년도 말을 볼까요? 202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20년도 말 재고자산 140, 수량으로는 2개죠. 그중 하나가 팔려나갔죠. 즉 그로 인해 돈이, 즉 매출이 발생했겠죠. 그 매출과 대응해서, 그럼 이 매출이 손익계산서에 표시되겠죠. 2021년도 손익계산서에. 그럼 그와 나란히 2021년도 손익계산서에 그 100을 벌기 위해 들인 비용을 드디어 인식하는 것이죠. 2021년도 70이라는 매출 원가가 손익계산서에 매출과 더불어 나란히 기록되는 것이죠. 동시에 그만큼 자산이 줄겠죠. 왜냐하면 팔려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잖아요. 따라서 팔려나간 즉시 자산의 감소와 그만큼의 매출 원가가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러면 2021년도 말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은 얼마로 기록되어야 할까요? 2020년도 말과 똑같이 140일까요? 아니면 70 줄어서 70으로 기록되는 것일까요? 그렇죠. 2021년도 말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은 70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손익계산서에는요. 2021년도 손익계산서에는 그렇죠. 매출 원가 70이 매출 100과 나란히 기록되겠죠. 자, 2022년도입니다. 역시 70을 주고 사온 B가 팔려 나갔죠. 그럼 뭡니까? 매출이 발생했을 것이고 그와 나란히 짝꿍이 매출원가 70을 기록하겠죠. 그렇습니다. 2022년도 손익계산서에 역시 팔려나간 B라는 상품의 구입원가인 70이 드디어 매출원가로 기록되는 것이며 동시에 자산이 그만큼 주는 것이죠. 따라서 2022년도 말 재무상태표에는 더 이상 재고자산이 없겠죠. 다 팔려나갔잖아요. 당연한 결과이고 2022년도 손익계산서에는 70으로 매출원가가 기록되어야겠죠. 자, 판매가 되었다는 것은 돈을 벌었다는 얘기죠. 판매를 통해 매출을 인식해야 한다는 얘기죠. 당연히 발생주의에 따라 매출이 발생했으니까. 자, 매출원가라는 이 단어를 다시 풀어 써보면 매출을 얻기 위해 들인 원가, 필요한 원가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재고가 팔기 위해 또는 팔려나가기 위해 보관 창고에서 나와야겠죠. 그리고 상품 판매대에 진열되어야겠죠. 자, 이때 자동으로 매출원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기부 목적으로 뭐 상품이나 제품을 뭐 고아원이나 그런 곳, 즉 기부처에 줬다면, 기부했다면 이건 매출원가가 아니고요. 기부금이라는 비용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요 얘기는요. 상품이나 제품을 영업활동을 위해 정상적인 그런 거래를 통해 판매한 게 아니고요. 그럼 당연히 뭡니까? 판매되었으니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기록하는 게 맞지만 그런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고요. 일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뭐 회사가 좀 봉사활동, 선행을 하기 위해 고아원이나 이런 곳에 기부하는 것이죠. 물론 기부했으니 자산의 감소는 당연히 기록되어야 하겠지만 상품의 감소네? 그때 매출원가를 기록하는 것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판매 대상이나 판매 목적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비용 계정 과목으로 인식했는 얘기죠. 자, 매출보다 매출원가가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이게 흔한데요. 자, 매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기쁜 일이죠? 많이 팔았다는 얘기죠. 전년보다. 자, 그런데 만약에 매출 원가가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 이런 얘기죠. 70에 구입해 와서 100에 판매하는데 그럼 마진이 얼마예요? 30이에요. 그런데 작년엔 70에 구입해 온 걸 한 개 팔았어요. 그럼 얻는 이익이 얼마예요? 그렇죠? 70에 사온 걸 100에 한 개 팔았으니까 30만큼 이익이 남았겠죠. 그런데 올해는 2개를 팔았어요. 그럼 매출액이 작년 대비 2배 증가했겠죠. 따라서 매출액이 20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익은 자동으로 증가할까요? 그건 아니죠. 만약에
올해 판매된 2개의 상품을 구입해온 원가가 70이 아니라 90이라고 하면 한 개 팔아봤자 마진이 원래 30인데 10으로 줄었죠. 그럼 올해 2개 팔았지만 즉 매출액이 증가했지만 매출 원가는 개당 10원, 개당 90원이니까 마진은 10원. 몇 개? 2개. 올해 매출액이 증가했지만 오히려 이익은 20으로 준 거죠. 자, 그래서 매출보다 매출 원가가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특히 제조업의 경우 이 원자재, 즉 원재료죠.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항제철이라는 제조업의 경우 철강을 판매하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철강,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철강 제품의 원재료는 뭐겠어요? 그렇죠. 철광석이죠. 근데 철광석이 요즘에 가격이 많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포스코 입장에서는 매출 원가, 즉 원재료가 비쌌었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크게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포스코 같은 기업에는 이 매출 원가를 어떻게 절감하느냐. 기본적으로 이 매출 원가 비율은 계속 상승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조업의 경우 특히 이 매출 원가를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이 매출 원가 관리가 굉장히 절실해요. 이번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살펴보죠. 이 판매비와 관리비는 여러분 딱 봐도 판매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구나. 그리고 관리비는 관리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영업활동을 잘하려면, 영업활동을 통해 돈을 벌려면 당연히 뭡니까? 판매 관련 돈을 써야 돼요. 그리고 관리 관련 돈을 써야겠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활동에 반드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접대비라는 게 있고 기부금이라는 비용이 있어요. 자, 이 접대비와 기부금 둘 다 비용인데 둘 중 어떤 항목이 판매비와 관리비 폴더에 들어가는, 속하는 비용일까요? 답은 접대비입니다. 접대가 뭡니까? 접대를 왜 합니까? 기업들은. 답은 간단합니다. 많이 팔기 위해. 즉 거래처 확대를 위해 접대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판매를 많이 하기 위해 결국 접대비를 쓰는 거죠. 따라서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판매비와 관리비, 즉 접대비는 매출을 결국 늘리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니까 매출이 뭡니까? 영업수익이죠. 그 영업수익을 늘리기 위해 들이는 비용이니 당연히 영업비용이라고 봐야겠죠. 따라서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폴더에 들어가고 역시 영업비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이 판매비와 관리비를 줄여서 기업에선 보통 판관비라고 합니다. 판관비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 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라고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를 제외한 모든 영업비용, 이 바로 판매비와 관리비죠. 영업비용은 결국 2개로 분류가 되네요. 그렇죠? 매출 원가와 바로 판관비가 되는 것이죠. 판매비는 매출액이 늘어나면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변동비 성격. 변동비란 게 뭐냐면 어떤 팩터, 전문 용어는 조업도라고 합니다. 요건 관리액이나 원가액에서 배우죠. 이 조업도 개념은. 어쨌든 여러분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핸드폰 고정요금제가 아니고 사용 시간에 비례해서 만약 요금을 내는 그런
요금 제도에 가입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10초에 또는 분당 통화량 비례해서 요금은 증가하겠죠? 자, 그럴 때 그 핸드폰 요금은 바로 변동비가 되는 것이에요. 통화량에 따라 늘어나는 비용이니까. 자, 주업도를 매출액으로 본다면, 팩터를 매출액으로 본다고 하면 만약에 이 판매비는 당연히 뭡니까? 매출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선 접대를 많이 해야겠죠. 그럼 매출액이 접대를 잘해서 매출액이 증가하면 결국 이 매출액과 접대비는 비례관계로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이런 접대비와 같은 판매비는 매출액이 늘어나면 따라서 늘어나는,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변동비적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리비는요, 이 매출액과 상관없이 일정한 고정비 성격이 강해요. 여러분, 고정비가 뭡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0만 원에 T플랜인가요? 그 요금제를 써요. 제가 데이터 사용량이 월 뭐 10기가든 100기가든 1000기가든 상관없이 저는 10만 원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 저의 경우 제가 지불하는 통신요금 10만 원은 데이터 사용량에 상관없이 고정되어 있죠. 따라서 데이터 사용량을 조업도라고 정의했을 때 저의 요금은 데이터 사용량에 비례해서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 고정비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조업도, 즉 매출액을 조업도로 봤을 때 매출액과 상관없이 만약에 그 비용이 일정하다면 고정비적 성격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 관리비는요, 매출액에 상관없이 일정한 고정비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판매비와 관리비를 개념적으로는 구분이 쉬워요. 근데 이게 실무에 가면 이 판매비와 관리비를 딱 부러지게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실무적으로는 이 판매비와 관리비를 구분해서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묶어서 표시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구성하는 각 항목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는 손익계산서의 왁구, 죄송합니다. 일본 말을 써서 기본 프레임, 구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업 외 비용도 당연히 있겠죠. 같은 말로 기타 비용이라고 합니다. 영업의 비용의 정의를 살펴보시죠. 매출, 즉 영업수익을 얻기 위한 주된 영업활동 외에 보조적인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영업의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의 정의를 어렵진 않죠? 주된 영업활동 외의 보조적인, 부수적인 사업을 위해 주된 영업활동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는 보조적인, 부수적인 활동이 있겠죠. 자, 그때 발생하는 비용을 영업의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영업의 비용의 특성이 있어요. 매년, 매달, 매분기 따박따박 발생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갖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 영업의 비용이 확 증가한다. 그건 뭔가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있나? 그런 이상 신호를 보여주는 항목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회사가 위기에 직면해 사업을 철수할 경우 영업의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갑자기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에 속하거든요. 이런 이자 비용과 같은 금융 비용이 갑자기 증가해요. 또는 뭐 기계장치나 건물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폐기하는 경우, 못 써서 버리는 걸 폐기한다고 그러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 있는데
이처럼 이런 금융비용이나 유형자산 폐기손실과 같은 이런 일시적인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이건 그 기업에 뭐 안 좋은 일이 있나? 심지어 그 기업에 뭔가 위기가 발생했나? 위기가 발생했으니까 제품을 찍어내서 돈을 벌어주는 기계를 막 폐기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갑자기 뭔가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와. 그럼 금융비용이 확 증가하겠죠. 그런 어떤 알려지지 않은 위기를 표시하는 적신호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금융비용의 큰 폭의 증가라든가 유형자산 폐기 손실의 큰 폭의 발생, 갑작스러운 증가는 그 기업의 이상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나타내는 적신호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요. 그걸 잘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가지고 이거 뭔가 이상한 일이 있나 해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법인세 비용을 살펴보죠. 법인세, 기업은 법인입니다. 물론 영리 활동을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같은 그런 영리법인이 있고 병원이나 대학교와 같이 영리 추구 활동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그런 법인이 아닌 공공의 선, 공공 복지를 위해 활동을 하는 법인이 있잖아요. 그런 비영리 법인이에요. 어쨌든 이 법인이 뭔가 활동을 통해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게 바로 법인세입니다. 당연히 이 법인세 비용, 법인세 지출하는 것,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표시되고요. 자, 이 회사가 이익을 내면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 우리와 같은 자연인과 기업, 법인도 마찬가지죠. 자, 회사의 이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합니다. 당연히 법인세는 손익계산서 비용으로 표시되어야 하고요. 그러나 영업비용과 영업의 비용과는 구분해서 별도로 법인세 비용으로 표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갸우뚱할 겁니다. 아니 법인세란 건 그러면 영업활동을 하면 돈을 벌기 마련이고 돈을 벌었으니까 헌법에 명시된 의무인 세금, 즉 법인세를 납부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법인세 비용은 영업비용 아닙니까? 즉 법인세 비용은 영업활동의 결과로 일정 기간에 벌어들인 보통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년 동안 벌어들인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죠. 따라서 영업활동이 보고되는 기간에 당연히 비용을 지출되는 건 맞는데 왜 이 법인세 비용을 굳이 영업비용의 하나로 보고 함께 표시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얘를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하나요? 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해서 혹시나 또 알바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대부분 학생들이 알바를 해봤죠? 알바를 해서 돈을 받으면 자, 실제 뭐 시급 10,000원에 10시간 알바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통장에 10시간 곱하기 시간당 10,000원이니까 10만 원. 통장에 10만 원이 꽂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역시 그 10만 원 번 것도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라는 세금을 내는 거예요. 실제로 만약에 10만 원에 대한 소득세가 5,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통장에 꽂히는 건 95,000원이에요. 10만 원이 세금 뜯기기 전 소득, 즉 세전소득이라고 하고 그리고 95,000원이 바로 세금 뜯긴 후의 소득, 즉 세후소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을 구분하기 위해 법인세 비용이 뜯기기 전 기업의 그 소득을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해요. 그러면 법인세 비용이 뜯겨 나간 후에 기업의 소득을 뭐라고 합니까? 당기순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당기순이익은 세후 소득이 되는 것이고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바로 세전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전 소득과 세후 소득, 즉 당기순이익과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을 구분해서 표시하기 위해 법인세 비용을
다른 비용과 분류해서 표시한다라고 여러분들은 일단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